15장 읽어보신 분 얼마나 되실까요? 책이 점점 뒤로 오기 때문에 뒤로 점점 안 읽고 계실 텐데 오늘 나갈 차례가 15장이죠. 15장이 끝이잖아요. 그쵸? 마지막 장이란 말이에요. 앞에 몇 장부터 포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사람들 보통 한 9장부터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15장을 읽어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자면 15장에 드디어 이 책의 비밀이 나오죠. 이 책에서 내가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지만 디자인 패턴 중에 뭐뭐 쓰고 있다? 전략 패턴, 템플릿 메소드 패턴, 데코레이터 패턴을 써가지고 무비 시애터하고 뭐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핸드폰 요금 계산기고, 그쵸? 전략 패턴하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 각각 적용하면서 바꿔갔던 게 바로 무비 시애터 예제였던 거고, 그쵸? 책에 이제 그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허무하긴 한데 15장의 내용인 즉슨 이 책의 모든 코드는 디자인 패턴 3개를 적용하는 과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근데 거기 말고 15장에 중요한 얘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 뭐라고 설명하세요? 프레임워크를 보통? 이 책에서는 프레임워크의 정의를 되게 저자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크다. 사람들마다 라이브러리하고 프레임워크를 구분시키는 이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각각 오픈소스들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거죠. jQuery 사이트에 가보시면 jQuery는 라이브러리라고 본인이 명시해놨어요. 리액트는 프레임워크인가요? 리액트는 프레임워크인가요? 아닌가요? 리액트 사이트에 가면 라이브러리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리액트는 프레임워크예요. 자, 이제 프레임워크와 리액트에 대한 얘기, 아니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프레임워크에서 이 저자가 구분하고 싶은 가장 큰 구분점은 제어 역전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어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코드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제어 구문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코드에 제어 구문이 없다면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어 구문을 우리 코드에 못 넣는다고 생각하면 제어 구문은 바깥에 있는 거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제어 구문이 소비할 객체 또는 함수밖에 못 만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포문은 무조건 바깥에서 주어져.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포문 안에 넣을 수 있는 함수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는 함수를 건네주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제어는 없고 제어되어 있는 거 실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되게 간단한 for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객체를 받을 건데 이 객체가 initialize, end, loop라는 3개의 메소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현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 프레임워크가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initialize,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준 객체에 initialize를 호출해 줄 테고 루프 몸체 안에는 인덱스를 주면서 loop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줄 테고 마지막으로 루프가 다 끝나가면 en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코드에는 뭐가 없어졌다? for를 제어하는 제어가 없어졌죠. 그리고 각각 뭐에 맞춘 행동?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여러분들은 메소드밖에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는 제어 역전이 이루어졌냐고, 제어 역전은 대부분 하나의 역할만 역전시키지 않고 이 제어의 흐름대로 역전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요. 뭐 스프링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주로 컨트롤러를 만드시겠지만 인터셉터를 만들면 애프터 비포가 생겨나죠. 애프터 비포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것처럼 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는 프레임워크에다가 그저 공급만 해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공급밖에 못하는 거죠. 언제 우리께 실행될지는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프레임워크가 결정해버리죠. 이게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차이예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언제 실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언제 실행할지를 결정할 수가 없고 프레임워크가 결정해요. 우리는 그냥 프레임워크한테 공급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굉장한 오픈소스나 큰 무슨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코드가 프레임워크화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래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지 쉬운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실험해보면 여러분들 엑셀 수준의 피벗 테이블 짜실 수 있어요? 2단포인 건 알고 있죠. 2단포를 돌면 어쨌든 될 거 아니야. 하지만 2단포 안에 엑셀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정말 구현할 수 있냐는 거야. 이 정도로 알고리즘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복잡한 상태와 제어가 관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기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걸 정복하려고 하나의 분기를 제거할 때마다 전략 패턴을 쓴다고 했죠. 근데 제어가 굉장히 힘든 거라면, 게다가 제어는 필수적이잖아요. 제어가 없는 알고리즘 없으니까 제어는 필수적이잖아요. 제어 부분을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들은 이 제어의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근본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만드는 이유예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는 제어를 위임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라이브러리한테 뭐 위임할 수 있어요? 오직 값의 획득만 개인한테 위임할 수 있어요. 내가 레코드셋을 얻고 싶어. 이건 위임할 수 있겠지만 레코드셋을 조작해가지고 뭐뭐뭐 하는 이 프로세스는 위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수란 건 결국 저한테 리턴 값을 주기 때문에 리턴을 받는 용도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리턴 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제어 구조를 항상 재활용하길 바래. 항상 이러한 형태의 제어 구조를 쓰길 바래. 뭐 했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는 통신할 때 항상 보안 통신 핸드쉐이크를 한 다음에 기본 에러 처리 프로토콜 내려받고 그 다음에 기초 정보 받은 다음에 상세 정보를 받는 식으로 되어 있어. 이걸 항상 통제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이 제어의 흐름에 따른 역할을 하는 애 딱 하나만 만들고 싶은 거죠. 나머지들은 이 흐름에 맞춰서 계속 다른 애들 넣어주면 이 흐름 처리기가 그 흐름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에 맞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그게 다 프레임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엔 날 코드를 짜서 하나의 코드가 자기의 제어를 갖게끔 짜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거의 모든 코드가 아니야. 전부 다 제어를 다 없애버리고 실행만 남겨두고 제어를 한 군데에 몰아주면 이 제어하는 애가 결국에는 나머지 애들을 소비하게 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모든 공급받은 애들을 제어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다 공급하는 거니까 원래 실행은 이 객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 제어권이 어디로 넘어간다? 제어기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어력이 자동으로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안정화되려면 한 번 클래스가 잘 도는 건 우연한 성공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한 성공이야 무조건. 증거. 똑같은 클래스 두 번째 만들어봐. 무조건 일어나요. 예? 그냥 그날 우연히 잘 만들어진 거야. 그 하나는. 그러면 이 하나가 잘 만들어진 걸 계속 갖고 와야지만 안정화될 텐데 여러분들이 제어를 갖고 있는 객체랑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면 여러분들이 물 주고 갖고 와야 되는 애들이 너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나머지 애들은 여기다가 제어를 빼고 공급만 하도록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개발하실 때 나의 코드가 하나의 클래스가 안정화되면 이 제어 형태가 재활용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판단이 잘 돼서 이건 여러 번 쓰는 제어 구조니까 제어 구조를 빼내고 여기다 공급해주는 갑형 객체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 이 제어가 자주 쓰인다는 판단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눈에는 저번 시간도 배웠겠지만 잘 안 보여. 이게 이 수준에서 묶어야 되는 제어인지 아닌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제가 스코프 얘기했죠.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멀리서 보면 통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른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스코프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 제어를 결국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키텍처하고 일반 중국 개발자의 차이점은 어디서 나냐면 아키텍트가 보기에는 스코프를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똑같은 제어로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똑같이 보이냐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회사는 이거 만들라고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스프링을 만든단 말이에요. 스프링 만든 건 뭐야 그러면. 스프링 만든 놈은 웹 서비스를 무슨 지랄을 해도 그게 다 하나의 제어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는 훨씬 더 넓은 스코프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특이한 사이트들을 다 뭘로 봤다? 중복 제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오는 거지. 리액트는 어떻게 본 거예요? 나는 되게 멋있는 특이한 독특한 뷰를 만들었어. 웃기지만 니네들은 다 비슷해.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리액트 만들 수 있는데 성공한 거지. 어차피 그래봤자 다 컴포트 나누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을.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리액트식 컴포넌트에 맞춰가지고 바꿀 수 있어라고 보기도 한 거죠. 프레임워크의 설계자는 기존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공통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제시하면 기존의 다양한 방법도 이 방법론으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관점이 어려운 거죠. 기존에 이 문제는 사람들이 4명이 모여서 만들고 이쪽에서는 1명이 독고다이로 만들고 이쪽에서는 다 외주를 줘서 만들었어. 다 달라 보여. 근데 어느 날 새로운 방법론 하나를 제시해서 얘네들 다 통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쵸?
일부는 수용했지만 일부는 얘가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키텍처가 어려운 점이죠.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에 중복들을 병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론을 만들어서 여기에 문제에 끼워 맞추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스프링 MVC 같은 경우에는 MVC 해결 방법으로 얘를 처리하게끔 만드니까 MVC가 아닌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럼 기존의 모든 문제는 반대로 얘기하면 MV 형태를 바꿔야지만 스프링에 적용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플럭스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서 리액트 나오고 하면서 웹서버의 개발 방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기존의 MVC로 해결하던 문제를 플럭스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건 그저 공통점만 모으지 않는다. 공통점 내에서 다른 범용적인 해결 방안을 다시 찾고 걔를 지원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공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결국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어 역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프레임워크화 되어 있는 한 군데에 지구랑 집중된 역전화되어 있는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나머지들은 제어 시스템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제어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겠죠. 제어 허브가 여러 개 생긴단 말이죠. 이 시스템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물 주고 관리해야 될 제어가 이 제어 허브들 몇 개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메인 통신 프로세스는 얘를 무조건 태우니까 얘의 이 형태가 잘못됐나 안 되나만 잘 관리하면 되고. 그렇죠? 또 이쪽에서는 일반적인 뷰를 생산하는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뷰 생성한 공정을 잘 관리해주면 되고 이 두어 개만 제어 타워들을 관리해주고 나머지들은 다 제어에 대한 버그는 안 생기는 거죠. 그냥 공급만 할 테니까. 그렇죠? 이게 프레임워크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프레임워크 이론을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레임워크 이론의 정통에서 이런 제어 타워를 만드는 거에 익숙해지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쓸 때도 스프링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자기 제어 타워를 다시 만들게 되고 여러분 회사에 XX 서비스라고 써있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걔 다 그런 거거든요. 위에 고수들이 혹은 선임자들이 무슨 서비스 호출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프링 컨트롤러의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컨트롤러가 XX 서비스에 뭘 부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짜고 다 서비스 부르잖아요. 그럼 이 서비스는 서비스만의 라이프 사이클을 타가지고 서비스에 공급된 값으로 가져와서 뭐 한 다음에 다시 어디에 합류한다? 스프링 컨트롤러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서브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든지 서브 타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가져가게 되고 그런 우리가 직접적인 코드를 쓰지 않고 서비스 XX를 불러가지고 처리하는 이유는 그쪽에 제어 타워를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어 타워를 두고 우리는 거기다가 값만 공급하거나 특수한 일부 연산들만 공급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제어에 대해서 코드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책을 무려 9주 이상 투자하면서 배웠던 디자인 패턴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전략 패턴, 그리고 템플릿 메소드 패턴, 마지막으로 데코레이터 패턴 이렇게 3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데코레이터 패턴에 다 익숙해지셨나요? 데코레이터 패턴 지옥의 패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책에는 한 가지 패턴이 더 들어있는데 일반적인 전략 패턴과 데코레이터 패턴의 중간 짬뽕에서 특징을 모아놓은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컴포지트 패턴이라는 겁니다. 컴포지트 패턴은 항상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생각하면 된다? 파일 탐색기에 파일 이름으로 뭔가 찾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 탐색기 안에 폴더가 있어요. 그렇죠? 폴더 안에 파일이 있겠죠? 폴더도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파일도 여러 개 있고 그 폴더 안에 폴더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히카라는 키워드를 얘네한테 어떻게 다 던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폴더도 서치 텍스트라는 메소드가 있다는 얘기고 파일도 서치 텍스트라는 메소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네들은 저한테 공통적으로 결과값을 리턴하는 애들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배열로 해당되는 파일만 공급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파일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의 파일 내용이나 자기의 파일 이름이 일치하면 서치 텍스트가 왔을 때 배열에 담아서 자기 자신을 담아서 넘겨주면 되겠죠. 폴더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폴더의 경우 일단 자기 이름이 해당되면 그 배열 안에 자기를 집어넣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도 자기 자식들을 순회하면서 자식들도 서치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다 서치 메소드를 다시 내려주면 애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배열을 받을 테고 저는 배열에 있는 애들 다 쏙쏙 끓여가지고 제 배열에 다 넣어서 넘겨주면 되겠죠. 바로 이 과정에서 제 폴더 안에 폴더도 서치를 다시 재기적으로 돌게 되고 제 폴더 안에 있는 파일도 서치를 돌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서치를 쭉 내려가서 모든 애들 다 순회하게 되죠.
이때 핵심은 뭐다? 폴더도 파일도 다 서치라는 메소드를 똑같이 구현했다는 거죠. 똑같은 시그니처에 메소드 하나를 구현해서 폴더와 파일이 공통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개념은 어디에 나왔냐면 책에 살짝 나왔는데 디스카운트 팔러시가 나올 때 노 디스카운트 팔러시라는 걸 만들 때 이거를 우리가 L자형 테이블처럼 빈 값을 리턴하는 특이한 클래스를 만들지 말고 아예 디스카운트 팔러시를 탑에서부터 상속받아가지고 얘는 아예 디스카운트가 안 되는 클래스 만들어보자. 이럴 때 다른 팔러시들은 얘를 상속하고 있는 일부 전략 객체인데 얘는 팔러시 전체를 다 커버한 애로 바뀌어가지고 리프 계열하고 트리 계열하고 바뀐단 말이야. 그때 한 번 나왔었죠. 이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책에서 알게 모르게 다룬 패턴들은 컴포지트 패턴을 포함해서 4개인 거죠. 4개. 전략 패턴, 템플릿 메소드 패턴. 근데 가르치는 순서가 책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객체지향식 사고 혹은 책임이론에 대한 사고로 이걸 배우셔도 그렇지 책을 많이 보시면요. 모든 디자인 패턴 책은 가르치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에 익숙하니까 상속 중에 좋은 상속이 뭐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가르쳐. 그래서 상속은 나쁘지만 이렇게 상속을 쓰면 되게 좋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하시죠? 근데 상속은 말이야 사실은 조합 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상속을 우리는 조합으로 바꿔야 돼. 합성을 바꿔야 돼. 그럼 다음 스트래티지 패턴 배우겠죠? 스트래티지 패턴 배우고 나면 뭐 하죠? 스트래티지 객체, 전략 객체 마구 만들다 보면 전략 객체 중에 어떤 애는 포괄적인 컬렉션이고 어떤 애는 단일 객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괄 객체와 컬렉션 객체와 단일 객체를 합성할 수 있는 컴포지트 패턴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번에. 근데 얘네들은 컬렉션과 엘리먼트니까 컴포지트 패턴인데 그게 아니라 엘리먼트 간에 제가 컬렉션을 소유하지 않고 연결을 해주고 싶어. 링크드 리스트로. 이러면 바로 데코레이터 패턴 배우고 데코레이터 패턴의 문제는 뭐다? 한 번에 쭉 가는 포야.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배운다?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깊이 나가는 책들은 중간에 컴포지트 패턴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어디에? 스트래티지 패턴 다음에 컴포지트 패턴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컴포지트 패턴 배울 때 컴포지트 패턴의 루프를 제가 안 돌고 외부한테 위임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비지터 패턴이야. 그래서 깊이 가르치는 책은 컴포지트 패턴 옆에 비지터 패턴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까지 배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뭘 배우느냐? 나머지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파사드나 뭐 이런 것들은 쭉 그냥 하나하나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번 책들은 주로 이게 어려운 책이면 바로 커맨드 패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보통 끝판왕은 커맨드 패턴인 거죠. 나머지는 다 잡패턴이야. 잡패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짬으로도 맨날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구현 방법도 철학적으로 보건대는 애매모호해. 이게 그 패턴인가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여러분들 역할 모드를 잘 따르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패턴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략 패턴을 쓸 때 어댑터 패턴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략 패턴에 깊이 나갈 때 컴포지트로 안 빠지고 어댑터로 빠지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 동네는 다 쉬운 패턴이에요. 왜 그 동네는 다 쉬운 패턴이냐면 왜 이 책에도 제일 처음에 그런 애들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합성과 상속이라는 OOP의 기본 원리를 배우면 합성과 상속을 그대로 대표하고 있는 패턴 그냥 합성과 상속 그 자체가 템플릿 메소드와 전략 패턴인 거죠. 나머지들은 전략 패턴에 친구들만 있는 거죠. 그럼 템플릿 메소드의 친구들은 뭔데? 없어. 상속은 그게 끝이야. 이 디자인 패턴 전체 세계에서 상속은 템플릿 메소드밖에 없는 거예요. 걔 친구들은 없어. 상속은 나쁜데 그나마 걔가 쓸만해. 이 정도인 거죠. 나머지는 다 스트래티 패턴의 친구들인 거고 커맨드 패턴은 왜 어렵냐면 지연 실행에 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커맨드 패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함수에 담은 걸 객체화시켜서 얘네들을 모았다가 실행하거나 반대로 실행하거나 역카운트가 되는 함수를 실행하는 걸 랩핑하고 있는 애예요. 이건 함수형 프로그램에 가까운 녀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개발자들은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뒤편에 둔 거란 말이죠. 이거 원래 커맨드 패턴 자체가 그 고프 4인방이 마지막에 만들어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패턴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디자인 패턴 심화를 들어가면서 코드로 오늘도 인진이가 수고할 건데 뭘 배울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컴포지트 패턴과 비지터 패턴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컴포지트 패턴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비지터 패턴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코드로 안 배우면 어차피 소용없어서
책에서 보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컴포지트 패턴 예를 들면서 분산되어 있는 컴포지트 패턴의 객체의 예를 보여주는 즉시 다음 페이지에 태그 노드라는 애가 동시에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고 있는 컴포지트 패턴의 예가 나옵니다. 즉 디자인 패턴에서 나오는 다이어그램은 역할인 거지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역할을 하나의 객체가 수행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디자인 패턴의 요소를 갖고 있는 하나의 객체가 컴포지트 패턴의 세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하면서 전략 패턴의 역할도 수행하고 뭐 데코레이터 패턴의 역할도 수행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여러분들 실제로 상황에서 이게 디자인 패턴인지 못 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그램에 등장하는 게 개별 객체나 인터페이스 존재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냥 하나의 객체에 원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 패턴 책 앞으로 보실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다이어그램에 나오는 것만큼 객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인터페이스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의 객체가 몇 개씩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정말로 개수만큼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익혀야 돼요. 남의 소스를 보고 이게 디자인 패턴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려면 역할상 얘가 그 패턴에 나오는 역할 몇 개를 갖고 있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더 깊이 배우시면 이 객체는 그 모양에서 2개 정도 갖고 있을 거 나머지 2개는 어디 있을 텐데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하나의 객체는 디자인 패턴에 나오는 패턴에 나오는 역할을 하나씩 그 패턴에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패턴의 여러 역할들을 짬뽕해서 갖고 있어요. 얘랑 합체했더니 전략 패턴하고 데코레이터가 성립해. 뭐 얘랑 합체하면 컴포지트하고 인보커가 성립해. 뭐 이런 식으로 다 객체 안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자인 패턴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역할별로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 연습하시게 되고 두 번째로 익혀야 될 스킬은 역할 하나를 싹 다 모아서 하나의 객체에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전략 객체이자 실제 실행 객체인 애를 만들어보고 전략 객체이자 상태 객체인 애를 만들어보고 그걸 소유하는 객체조차도 상태 객체로 만들어보고 합체해보는 거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런 순서대로 갈 거야. 자바로 할 건데 다른 예제로 하면 여기 코드 따라오시기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가장 흔한 투두로 할 거예요. 제가 코드를 기본적으로는 레이아웃을 잡아왔어요. 자, 태스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태스크가 할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타이틀하고 데이트하고 is complete 이 세 가지는 가져야겠죠? private string, 타이틀, private local date time, 데이트. 마지막으로 boolean is complete. 자, 이렇게 값 중에 is complete는 처음에 펄스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겠죠? 새로 만들어진 펄스니까. 는 펄스. 나머지는 생성자에서 받도록 합시다. 생성자 받기가 컨트롤 Z. 귀찮으니까 커맨드. 아니야. 일로 와. 더 쉬운 방법 가르쳐줄게. 아니다. 이거 해. 그거 해. 커맨드 N 해봐. 인텔리제이는 이거 2개 아니 두 개나. 힘드네요. 자, 코드를 짤 때 우리가 기본값을 넣었으면 외부에서 받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값 정책과 외부에서 받는 정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코드를 짠 걸로 여러분들은 그 코드의 의도를 하나씩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얘는 기본값 is complete을 가져가겠다는 뜻인 거고 외부에선 2개의 값을 받아서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파이널 필드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보통 투두 앱을 써보시면 중간에 바꿀 수 있죠. 할 일을. 날짜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파이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행위를 제약하는 걸 해야 되는데 캡슐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두 앱에서 할 수 있는 체크 행위는 체크를 폈다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is complete에 대한 세터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토글이라는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노출하죠. void 토글. is complete은 느낌표 is complete이죠.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인 거죠.
그럼 이 동작 외적으로 주시면 안 돼요. 버그를 일으켜. 그쵸? 외부에서 얘한테 관여할 수 있는 건, 자,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객체는 자기 상태를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그쵸? 그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set 타이틀, set date를 제공해 줘야겠죠? 풀이 움직여요, 오늘은. 미친 손 노가다 안 하고. 자, get date, 예, 뭐 알아서 하죠. 예. 됐죠? 이러면 우리는 하나의 태스크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쉽게 만듭시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배웠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좋은 클래스를 아직 만들진 않았잖아요. 다 파이널로 붙이지도 않았고, 그건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이제 태스크는 하나의 태스크일 뿐이고 태스크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죠. 그래서 태스크 S를 하나 붙여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스. 자, 얘는 뭘 가져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투두앱에 보면 폴더 있고 폴더 안에 걔네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폴더 이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도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프라이빗 스트링 타이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는 태스크들을 갖고 있는 리스트니까 프라이빗 셋, 태스크, 셋, 대문자 셋, 꺽셋, 태스크 하고 리스트라고 하죠. 리스트는 new hash set 된 거죠. 네. 이런 변동관성이 없는 애를 만나면 즉시 그냥 파이널 거세요. 네. 자바 쓰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냥 파이널 겁니다. 네. 그냥 파이널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이게 변수인지 아닌지를 그냥 확인하고 파이널 거는 습관을 자바 개발자들은 무조건 갖고 계세요. 그냥 이것만으로 많은 에러가 방지되기 때문에 이 모델 랭귀지들은 이게 변수인지 상수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법들 갖고 있는데, 없는 자바에서는 언제나 일단 파이널 붙이고 봐. 파이널 붙이고 봐. 정말 파이널 아닌가 생각하기 전까지는 파이널 붙입니다. 자, 타이틀도 보통은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타이틀도 보통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하고 셋 타이틀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생성자에서 우린 타이틀 집어넣기는 할 거예요. 그거 넣어서, 그리고 이제 셋 타이틀 만들어야 되죠. 셋 타이틀 만들고. 네. 그러면 이런 데서 되게 손쉽게 코드 중복이 일어나죠. 그쵸? 나중에 여기에 타이틀이 들어오면 여기다 데코레이션 할 수도 있잖아요. 색깔을 줄 수도 있고 태그를 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셋 타이틀, 타이틀로 바뀌겠죠? 그래서 최초 생성자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값들이 있으면 항상 저기에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서 단위 코드를 바꾸세요. 이게 대부분 엄청 많은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세터 할 때랑 이거 할 때랑 달라져서. 자, 이렇고 그 다음에 add remove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합시다. 다 보이드로 만들면 되고, 원래 부울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귀찮으니까 add remove.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의 태스크를 받는 결정할 수가 있겠죠. 이 결정에서 무슨 결정한 거죠? 태스크의 생성자를 외부에 공개한 거네요. 바깥에서 태스크를 만들 수 있어라고. 우리는 바깥에서 태스크를 만들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나, 태스크를 바깥쪽에서 만들 수 있게 권한을 푸는 순간 태스크의 생성자는 함부로 못 고칠 거예요. 그쵸? 오직 태스크를 누구만 얘만 만들 수 있게 해야지만 태스크의 생성자를 마음대로 고치거나 태스크의 내부를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 선택을 하면 우리는 태스크를 고치는데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지만 태스크를 고칠 수 있다. 프로젝트 초창기부터 이걸 방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태스크를 공개하는 시점까지는 미뤄두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스크를 만드는데 필수였던 스트링 타이틀과 스트링 타이틀. 그리고 로컬 데이트 데이트를 받아서 리스트 add 가로 열고 new 네.
됐죠? 그럼 우리는 태스크로 다시 돌아가서 생성자의 퍼블릭을 풀고 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으로 태스크의 수정이 여파가 어디까지만? 딱 태스크스까지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블릭 객체지만 생성자가 퍼블릭이 아닌 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웬만하면 아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아니어야 정상이다. 여러분들은 바깥쪽에서 누대일 수 있는 객체는 최소화시키기 최고예요. 대부분은 아니다. 이 객체가 퍼블릭일 뿐이지. 그렇죠? 자, 태스크스로 돌아와서 그에 비해서 리무브는 이미 바깥쪽에 태스크는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는 클래스잖아요. 이건 존재해야지만 저한테 지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프리마티브로 지우는 게 웃기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스트를 안 걸고 셋을 거는 이유. 객체 지향에서 객체는 뭘로 식별된다? 메모리의 주소로 식별된단 말이에요. 값으로 식별되지 않아. 얘들은 값이 아니야. 객체야. 객체는 언제나 식별을 통해서 아이디를 통해서 식별이 된다. 따라서 여기 리스트가 아니라 셋인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생성자를 감추기 위해서 프리머티브를 받았지만 내부에 객체 지향이 일어나고 나면 지울 때는 값을 통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객체를 통해서 지워야 된다. 객체 레퍼런스만이 유일한 개의 식별자니까. 만약에 값으로 지우면 어떻게 되죠? 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다른 객체가 지워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려면 반드시 객체를 지워야 돼요. 리스트 리무브. 자, 밑에 엔터 좀 왕창 치고. 자, 마지막으로 태스크만 리스트 셋을 갖고 있잖아요. 혼자서. 그렇죠? 근데 바깥쪽에 리스트를 얻어야지만 저희가 렌더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우리는 리스트를 공개해야 될 의미가 있다. 그래서 public list task 리스트 태스크 get list 괄호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메모리 부하를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모리 부하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짜는 코드는 메모리에 심각한 영향을 안 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쓴다? 외부에 출력할 때는 4번 정책을 쓴다. 왜? 원본을 주면 외부에 조작하니까. 조작 안 한다고? 해. 반드시 합니다. 어떤 놈이 할 거예요. 팀에서.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 줄 때는 본인의 필드는 어떻게 된다? 본인만이 관리해야 되죠. 객체 지향은 필드 매니지먼트를 본인한테 갖고 있잖아요. 자기만이 자기 셋의 순서나 요소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 객체를 공개하면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저희가 셋의 add나 remove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그럴 때는 반드시 4번을 줘야 돼. 4번을 주고 나면 4번 지지고 볶고 뭐하든 제 리스트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제 리스트는 안전하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깊은 복사를 해줄 거냐 얇은 복사를 해줄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태스크까지 조작할까 봐 겁나. 하지만 태스크는 원래 태스크로 돌아가 봐. 태스크는 원래 퍼블릭이야. 원래 밖에서 조작하는 게 허가되어 있는 녀석이야. 그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게 퍼블릭이 아니면 되겠죠. 태스크를 제가 리스트로부터 얻었던 직접 만든 태스크든 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저희가 소스에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풀어둔 거란 말이죠. 따라서 태스크를 깊은 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깊은 복사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못 부르게 하려고 깊은 복사를 하는 건데 퍼블릭을 왜 만들었어? 그럴 거면. 그렇죠? 이미 여기에 해당되어 있단 말이죠. 걔네들은 외부에서 바꿀 수 있어. 따라서 지금 케이스에서는 깊은 복사가 필요 없고 얕은 복사만 하면 되는 거죠.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보죠. 리스트 태스크 대문자 리스트 태스크 리스트라고 하면 안 되겠고 태스크스라고 하죠. 는 new array 리스트 안에다가 이러면 간단하게 사본을 만들었죠. 얕은 복사로 이걸 return tasks 하면 되겠죠. 근데 뭔가 섭섭해. 리스트 그냥 받으려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트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소트를 해서 리스트를 받잖아요. 가나다 수는 받더니 날짜별로 받더니 체크드로 받더니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트를 받을 건데 소트하는 방법을 바깥에서 받아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문자 소트 타입 띄고 타입
그리고 여기 엔터 치고 tasks.sort 하고 타입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어쨌든 뭐 이런 코드일 거야. 예상해보면. 그쵸? 객체 지향에서 모든 걸 값으로 처리하니까 쟤도 값 타입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값 타입은 sort 타입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고 확정 지을 수 있다. 라는 건 사실 오만이긴 한데 왜? 앞으로 태스크에 무슨 필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럼 sort 타입도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거잖아 사실은. 하지만 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 이러면 Alt 엔터 그거 해서 enum을 만들도록 하죠. 아니 그거 말고 커맨드 create enum sort 타입 패키지는 그냥 가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저희가 대문자 타이틀, 데이트 세미콜론 찍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는 정방향, 순방향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이틀 언더 ASC, 타이틀 언더 DSC, 데이트 ASC, DSC 만들 거예요. 조심해. 저희 총무가 일주일이나 감기로 알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요, 객체 지향에서는 위임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태스크스 코드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만약에 위임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걸 값으로 본다면 여기에 스위치 문이 들어가 버리겠죠. 그쵸? 스위치 문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if 문이 싫으면 전략 객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얘를 전략 객체로 보면 되겠죠. 제가 수업 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enum의 의미를 아세요? enum은 싱글턴은 여러분들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enum은 언어 차원에서 인스턴스를 확정으로 만들어주는 클래스인 거예요. 단지 자바의 enum은 후져가지고 제너럴하게 못 쓸 뿐인 거지 코트리나 이런 애들은 그 제너럴을 쓰는데 클래스가 거의 동일한데 인스턴스를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미리 누가? OS가 만들어줘. JVM 만들어줘. 언제 만들어주죠? 스태틱 초기화 전에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OS가 보장하는 인스턴스인 거예요. 얘네들은 아예 스레드가 시작되기 전에 만들기 때문에 스레드 동기화 문제도 없어요. 무조건 걔네들 확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레드의 안전한 싱글톤 객체든 아니면 N개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싶을 때는 다 N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잡한 보일러 코드 없이도 무조건 스레드 안전이 보장된단 말이야. 다른 싱글톤 애들은 멀티 스레드 접근 때문에 인스턴스 만들 때 다 싱크로나이즈 걸어야 되잖아요. 그냥 안 걸어도 된단 말이지. 자, 그런 의미에서 소트 타입을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가 클래스면 여기가 인스턴스 선언부 4개의 인스턴스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니까 이거는 JVM이 발동할 때 4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어떤 타입으로? 소트 타입이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 클래스로서의 부는 세미콜론 이후에 나온다. 세미콜론 이후에. 그럼 enum은 내부적으로 뭐다? 추상 클래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죠? 가서 엔터. abstract integer 아니 얘 자체가 추상 클래스인 거고 아니 int compare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죠? 태스크하고 태스크가 들어온 거죠? 태스크 A, 태스크 B가 들어오는 거죠? 몸체가 왜 있어? abstract인데 인자에다가 태스크 A, 태스크 B 자바 너무 오래 안 하셔서 혼란스럽죠? 세미콜론 찍고. 자, 이렇게 만들면 인스턴스 4개가 전부 다 저 메소드 구현해야만 되겠죠? 그쵸? 따라서 중괄호를 바로 치면 된다. 각각에다. 중괄호 쳐. 타이틀, 거기다 중괄호 쳐. 나머지 다 중괄호 쳐. 그리고 인텔리지한테 물어보면 임플리먼트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다 임플리먼트 해주면 되죠? 임플리먼트 시켜. 그쵸? 마치 익명 클래스 만들어서 인스턴스 넣는 거랑 똑같은 과정인데 단지 이게 언제 수행된다? 스레드 문제가 생기기 전에 JVM 수준에서 실행해 주는 거죠. 그쵸?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4개의 전략 객체를 얻게 됐네요.
그쵸? 4개의 전략 객체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위치를 제거할 수 있겠죠. 일단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원래는 뭘 받아야 되죠? 컴페어를 받아야 되죠. 그쵸? 컴페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괄호 타입 지우고 괄호 열고 람다 될 테니까 괄호. 아니 괄호 안에 괄호. 그냥 괄호. 코틀린 아니야. 그냥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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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화살표. 아니. 그 화살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타입점 컴페어 리턴 아니 중괄호 필요 없고. 타입점 컴페어 리턴 해주면 되겠죠. A, B 그대로. 전략 객체가 대체했으니까 전략 패턴 배웠잖아. 안 배운 것 같이 이렇게 표정도 짓고 계신데 전략 패턴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타입에 따른 소팅이 우리가 될 거란 말이야. 타입에 대한 소팅 가서 해볼까? 가. 타이틀 DSC 어떻게 하면 되죠? A 점 get 타이틀 점 컴페어 스트링 컴페어죠. B 컴 DSC A, B 됐지. 이거죠. 기본적으로 큰 값이 나오니까 DSC잖아요. 지금 ASC는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거꾸로 하면 되죠. 뒤집어. 카페어. 아니야. 쳐. 하지만 곧 치기 싫어질 것이니라. 나머지 더 2개 카피해가지고 밑에 놓으면 돼. 타이틀만 그걸 바꿔준다니까. 잘 보고 카피해라. 위에도. 제가 많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코드 짜시는 기술이 너무 약해요. 이런 아키텍처나 객체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코드하고 너무 안 친해서 코드를 한국말처럼 자연스럽게 잘 표현 못하고 코드를 굉장히 어렵게 짠다는 게 항상 힘든 점이라서 그냥 코드에 많이 훈련해서 익숙해지시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코드를 코드스럽게 짜나. 이 코드는 그걸 표현할 방법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냥 숙련이 덜 돼 있는 것 뿐이잖아요. 숙련 많이 하셔서 짜면 되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소트 타입을 보내는 것만으로 소트에 대한 이 처리를 다 위임해준 4개의 전략 벡터를 강제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건 정말로 얘가 인스턴스가 n개 이상이야를 확신시킬 때 만드는 거예요. 응? 클래스 함부로 만드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인스턴스가 확정이라면 클래스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원하는 인스턴스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거니까. 어떤 놈이. 이미 그거 상태에서 오류인 거예요. 여러분들 프린터 스풀 객체가 OS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 있으면 이미 그 상태로 오류인 거잖아요. 그쵸? 타이머가 시스템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어. 이미 그걸로 오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싱글톤 패턴을 쓰는 것처럼 이 객체는 원래 3개가 있어야 돼. 근데 4개가 생기면 그냥 그거 자체가 오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애놈을 통해서 객체의 수량을 한정 지어야 되는지 말인지 먼저 결정한 다음에 클래스를 만드는 게 사실은 자바에서 맞는 방법인 거죠. 대부분 수량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애놈을 쓰면 수량 오류가 안 생긴다. 전략 객체가 4개인 거죠. 이제 우리는 다른 필드를 만들면 여기 같이 추가해 가겠죠. 그쵸? 그렇게 된다. 돌아가서. 그래서 고작 이 정도의 겟리스트가 구현이 됐네요. 그쵸? 어렵지 않게 태스크스와 태스크를 구현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사본을 받게 되고 정렬되어 있는 사본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뭐 작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요. 이게 바로 뭐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미 파일과 폴더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만든 게 파일과 폴더죠. 뭐 하려고? 컴포지트 패턴 하려고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한꺼번에 합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왜 합치죠? 분더 리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투두 리스트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작동한다? 어떻게 작동한다? 투두 안에 투두를 또 만들고 그 안에 또 투두를 만들고 그 투두도 또 그 안에 투두를 가질 수 있는 닫힌 계층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업무용 시스템 만들어 보시면 왼쪽 트리 메뉴가 끝없는 뎁스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는 항목이자 그 밑에 자식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내 항목으로서의 이름도 있지만 내 항목 밑에 서브 항목들도 계속 생긴단 말이죠. 폴더 안에 태스크가 들어간 1차원 구조가 아니라 태스크 안에 태스크가 들어가고 그 안에 태스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태스크스와 태스크를 하나로 합친
컴포지트 객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컴포지트 패턴을 단 한 가지의 객체에서 전부 다 구현할 거야. 컴포지트 패턴의 요소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한꺼번에 한 클래스에다 구현하자는 거죠. 그래서 컴포지트 태스크라는 걸 만들게요. 자, 컴포지트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태스크죠. 태스크인 거 다 보아. 생성자 이름만 바꿔주면 되고 퍼블릭으로 바꿔줘. 퍼블릭. 그쵸? 그러면 얘는 동시에 뭐다? 태스크스이기도 하네요. 태스크스 4장 다 빼와. 그 속성만 제일 위로 올려줘. 자, 이제 보니까 아까 만들었던 위에 올라가. 태스크의 생성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이게 되게 간과하기 쉬워요. set 타이틀, set 데이트로. 데이트 들어오면 여러분들 UTC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처리를 한 군데만 기술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기술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세터 있으면 세터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리프이자 폴더인 녀석이 됐죠. 태스크이자 자기 안에 다른 태스크를 가질 수 있는 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제가 하나의 태스크로도 쓸 수 있고 여기에 서브 태스크를 붙일 수도 있게 됐죠. 그렇죠? 전형적인 폴더이자 파일인 녀석이에요. 보통은 파일과 폴더 아까처럼 따로 만드는데 하나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생긴다? 얘는 안에 태스크를 가져왔는데 이 태스크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또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애는 리스트가 비어있을 테고 어떤 애는 리스트가 차있을 테고. 그쵸? 무한 랩스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태스크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 보면 get 리스트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대로는 저와 제 자식만 표현되는데 사실은 그 자식도 자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응? 아까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 태스크를 다 없애버리고 태스크 돌아가면 다 컴포지트 태스크로 바꿔요. 그냥 Alt J, 커맨드 J인가? 커맨드 J로 태스크 찾아가서 싹 다 바꿔. 이 안에서만 바꾸는 거. 안 돼. Alt J로 바꿔. 아니면 그냥 바꿔. 좀 이따 개선하기로 하고. 자, 우리의 핵심은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반환해야 될 리스트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반환해야 될 리스트는 그냥 어레이 리스트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잖아요. 일단 벌써 태스크 하나와 리스트를 갖는 형태잖아요. 저 하나를 표현하려고 해도. 그쵸? 그럼 내가 바깥으로 출력해야 되는 타입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쵸? 저 자신을 그냥 줄 게 아니라면 저를 표현하는 타입이 따로 있어야지 사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주면 되게 하겠지만 이건 사본이 아니잖아. 그럼 나를 다 깨먹을 거 아니야. 그럼 나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태스크 레포트라고 만들게요. 새 클래스. 태스크 레포트. 자, 태스크 레포트에 뭐 들어가야 될까? 생각해보건대. 일단 private composite task에 태스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나 자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쵸? private 리스트가 들어올 건데, 아니 기다려. 꺽쇠 뒤에다 리스트만 써. 는 new array list. 꺽쇠. 오케이. 이 타입이 뭘까요?
이 안에 무슨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게 컴포지트 패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컴포지트 패턴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타입인지 안 떠오르니까 컴포지트 패턴을 못 쓰는 거죠. 당연히 태스크 리포트입니다. 왜냐하면 태스크 리포트가 하나의 컴포지트 태스크를 대신하고 있죠. 그쵸? 근데 제 서버 안에 들어있는 애들 다 태스크잖아요. 걔네들 바깥쪽으로 출력되려면 얘들 전부 다 태스크 레포트가 돼야 되겠죠. 내 자식들도 다 태스크와 자기 자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본인이 리프이자 다시 트리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게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이게 컴포지트 패턴이 전부예요. 컴포지트 패턴이 지금 어느 순간? 이 순간 성립한 거야. 이 순간. 내가 리프이자 다시 트리가 되는 이 순간 성립한 거란 말이죠. 고작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중심이 되는 태스크는 생성자에서 받는 걸로 하고요. 파이널로 둘 다 확정지어. 일단 먼저 파이널 확정지어. 얘는 바깥쪽 출력용 리스트이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죠. 그냥 확정돼서 레포트 나가면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 생성자에다 집어넣어. 아니. 빨간 줄에다 대보면 생성자 집어넣기 있어. 오케이. 그 다음번에 나머지들은 제가 추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dd 그냥 add 해. 귀찮아. 태스크 리스트, 태스크 리스트에서 태스크 레포트 해서 리스트에다 add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게 레포트니까 밖에서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게터 세터를 만들 거예요. 태스크하고 리스트에 게터 세터 만들어. 게터. 세터는 필요 없고 게터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레포트의 실체예요. 저희는 바깥쪽에다 이 레포트를 주면 레포트에 있는 태스크를 얻거나 레포트에 있는 서브 리스트를 또 얻어가지고 리스트에 있는 태스크 레포트에 있는 get 태스크를 또 얻어서 얻거나 아니면 또 그 리스트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가 컴포지트 패턴의 전체를 커버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컴포지트 패턴의 다이어그램 나오는 그 삼각형이 있는 세 개는 다 나온 거고요. 얘를 사용하는 쪽만 남았다. 그렇죠? 얘는 누가 사용한다? 아까 봤던 컴포지트 태스크가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하겠죠. 컴포지트 태스크가 리스트를 만들 때 쓴다. 이거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제가 인진이 되게 많이 시켜봤는데 인진이 안 짜나? 어떻게 짜면 될까요? 쉬운 것부터 하죠. 일단 다 날리고 다 날리지 말고 그냥 두고서 리턴만 없애고 리턴 밑에다가 시작하죠. 일단 그거 지우고 시작하죠. 아니 리턴 줄 없애. 리턴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여기다가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건 태스크 레포트를 만드는 거겠죠. 누가 뭐래도 태스크 레포트를 만들어서 태스크 레포트를 리턴하는 거니까 이건. 그쵸? 그래서 저는 리턴 타입이 저게 아니라 태스크 레포트를 리턴하게 되죠. 리스트가 아니라 태스크 레포트를 리턴한다고. 저 하나를 표현하는 게 태스크 레포트잖아요. 제가 get 리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get 레포트로 바꾸죠. get 레포트 리스트 대신에. 그래서 get 레포트를 받기 위해서 이 레포트를 출력하게 되는 게 저의 책임이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건 먼저 레포트를 만들고 리턴 레포트를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태스크 레포트는 new 태스크 레포트에다가 디스 주면 되죠. 태스크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누가 뭐해도 리턴 레포트인 거죠. 여기까지 쉽잖아요. 컴포지트 패턴이 쉬워요, 사실은. 아닌가? 어쨌든 레포트를 만들어서 레포트 리턴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서브 리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처리하면 되잖아요.
서브 리스트는 당연히 레포트에다 끼워주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for each로 도면 되겠죠? for 가로 열고 컴포지 태스크 t 콜론 리스트. 그쵸? 저 리스트는 컴포지 t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레포트에다 더해주면 된다며. 레포트 add. 근데 t를 그냥 더할 수 있나요? 레포트에서는 뭘 받는다? 레포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레포트는 서버 자시고 레포트를 받으니까 t를 그냥 못 보내고 레포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t를 레포트로 바꾸는 방법은 t.add 안에 get 레포트겠지. 그쵸? 소트 그냥 넘겨주면 되고 타입 그대로 넘겨주면 되고.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저로부터 시작했다라면 이 위에 두 줄 지워도 돼. 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면, 그쵸? 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면 제가 여기 들어오고 제 자식들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제 자식도 여기에 들어오려면 다시 그 자식의 일로 왔을 거란 말이죠. 그 자식도 이걸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도 여기다 넣겠죠? 그러려고 이 포문을 들었더니 그 자식도 또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돌리고 나온단 말이죠. 리스트를 다 갖고 있는 자식들이 모여서 나의 자식이 되고 그 자식이 또 다 모여줘야 제 자식이 되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컴포지트 패턴을 사용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얘와 태스크 레포트 이 두 개로 다 맞는 거죠. 컴포지트 패턴에 나오는 역할 4개가 다 수행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여기에 if로 파일이니 폴더이니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컴포지트 태스크가 파일이자 폴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파일이자 폴더이기 때문에 원래는 파일에선 이 일을 하고 폴더에선 이 일을 하는 건데 파일이자 폴더니까 무조건 파일이자 폴더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소트 타입이 컴포지트 소트 타입으로 바꿔야겠죠? 컴포지트 소트 타입으로 가자. 아니 거기 형. 컴포지트 소트 타입. 만들고 enum으로. 크리에이트 enum 없어? 다 와봐. 소스 타입에 있던 거. 그러면요, 여기서 태스크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컴포지트 태스크로. 자바 enum이 아마도 t가 되는 거야. t 해봐. 타입 뒤에다가. 아니, 제일 위. 아니, 제일 뒤에다가 t. 안 된다. 혹시 자바는 안 되는구나. 자바는 제 녀석이 내부에서 클래스형으로 안 쳐줘가지고 안 돼요. 후졌다. 자, 열심히 바꾸고 다니는 수밖에 없죠. 코드가 완전히 똑같은데 형 때문에 바꿨죠. 그쵸? 이게 바로 제네릭을 쓰는 시점인 거예요, 원래. 그러면 enum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네릭이 안 돼서 자바에서는 불합리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원래 지금 4개의 전략 객체를 확정 짓는 건 enum이 해주는 게 확실하잖아요, 언어상. 근데 얘는 제네릭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때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인스턴스 4개를 만드는 구문을 따로 만들게 된단 말이죠. 자바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언어의 표현력이 왜 그럴까요? 그거야 역사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자바 1.4 때 enum이 들어오고 자바 1.6 때 제네릭이 들어왔으니까 enum 만들 시절에 제네릭이 안 되는 거지. 이 역사적인 단계를 밟는 언어들은 다 그래요.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모든 레거시들을 다 받아서 새로 만든 언어들은 당연히 한꺼번에 다 통하게 만드는데 자바는 이 레거시를 안고 가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바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고 있죠? 지금 저는 enum의 안정성을 위해서 코드 중복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t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다시 인스턴스 생성에 대한 책임을 제가 동시성 문제랑 다 지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동시성 문제가 더 무섭기 때문에 코드 중복을 감수하고 나서도 enum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반대로 안드로이드처럼 푸진 플랫폼에서 enum을 쓰면 엄청나게 느려지기 때문에 못 쓰는 플랫폼도 있고요. 제 의견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 얼추 컴포지트 패턴이 됐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저는 레포트를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쵸? 레포트를 얻는 과정을 합시다. 메인으로 가자. 메인. 메인 불렀나? 또 꺼졌나? 사라지. 자, 메인에서는요, 일단 루트 할 일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컴포지트 태스크. 루트는 new 컴포지트 태스크. 루트. 아니, 문자열 루트지. 문자열 루트. 문자 컴마 로컬 타임 데이타임 점 나우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쵸? 루트 만들었으니까 루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엔터 애드 서브 1, 서브 2 이렇게 집으면 되겠죠? 나우 이렇게 했으면요, 우리가 서브1 밑에다가도 자식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서브1을 얻는 방법은 리스트를 통해서밖에 못 얻어요. 애드 태스크가 뭘 받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럼 받아옵시다. 거기 말고 밑에다가. 엔터. 루트. 점. get. 레포트. get 레포트. 때리면 저희가 레포트 얻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잡아. 변수로. 태스크 레포트. 레포트는 소트. 컴포지 소트죠. 타이틀, ASC. 뭐 이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레포트 점 getList 이럴 때는 리스트가 나왔을 테고 이 리스트 두 개가 이놈하고 이놈에 해당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무식하게 가볼게요. 컴포지 태스크 1은 아니 그 일단 리스트 잡아. 레포트 리스트로 잡아. 아닐걸? 겟 리스트 그거 반응 안 하잖아. 겟 리스트의 컴포짓 레포트가 되는 거지. 아니, 태스크 레포트가 되는 거지. 리스트라고 잡아. 자, 리스트 안에 뭐 들어있죠? 컴포 이게 들어있으니까 그냥 제가 바로 얻으려면 컴포지 태스크 1은 아니 앞에다 컴포지 태스크 1 리스트 지우고 태스크 서브 1 서브 1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죠? 리스트 get 0 점 get 태스크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죠. 레포트로부터 얻으려면 저렇게 얻어야 되잖아요. 2번도 얻어. 자, 우리는 1번한테 삽입할 수 있죠. 서브 1점 add task 서브 1 언더 서브 1 서브 1 귀찮아. 서브 1도 한번 안 써줬다. 2 서브 2에다가는 2에 1, 2로 집어넣도록 하죠. 뭐 이런 거죠. 그쵸? 이제 우리는 무한히 집어넣을 수 있게 됐고 태스크들한테 계속 집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레포트를 이렇게 다시 때려보면 이번에는 계층적인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레포트를 얻게 될 거예요. 못 보니까 답답해. 보고 싶어. 그쵸? 못 보니까 답답해. 보고 싶어. 우리는 보통 보기 위한 애를 렌더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렌더러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컴포지트 패턴을 배웠잖아요. 컴포지트 패턴은 결과물 자체도 컴포지트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컴포지트 패턴을 통해서 얻어낸 레포트를 보면 레포트도 다시 컴포지트하게 생겼죠. 안에 무한 롭스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를 그림 그리려면 컴포지트 패턴을 다시 순회할 수 있는 순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쵸? 우리가
컴포지트 태스크를 순회해서 레포트를 만들었지만 이 레포트를 저희가 소비하기 위해서도 다시 또 순회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순회하는 렌더를 만들 수 있지만 순회는 뭐다? 제어 구조죠. 제어 구조고 이 제어 구조에서 해야 될 일은 바깥쪽에다 위임할 수 있겠죠. 이러면 라이프 사이클을 탈 거 아니야. 즉, 이 패턴을 사용하면 계층적인 컴포지트 구조를 쓰는 제어는 하나로 두고 이 제어 구조 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거꾸로 정의할 수 있다면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배우시게 되는 프레임이 바로 프레임워크이 비지터 패턴인 거예요. 오늘 수업 비지터 패턴 배우는 거라고 했죠?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비지터 패턴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rivate 바가 없지. 미안. 비지터. 띄고 비지터. 자, 이게 전략 패턴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렌더러가 어차피 저 생성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파이널로 걸게요. 알텐트. 인터페이스로 바꿔. 여기 뭐 들어갈지는 잠깐 잊어버리도록 하고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생성자에서 봐도. 뭐지? 몰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렌더링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렌더링이에요. 그래서 public void render. 렌더 결과물을 밖에다 줄 거지는 아니고요. 그럼 뭐 받죠? 태스크 레포트 받아들이겠죠? 레포트로. 그럼 이 레포트 어떻게 순회하는지 생각을 해보죠. 레포트 어떻게 순회해야 되나요? 만드는 방향하고 똑같이 순회하면 되지 않나요? 만드는 방향하고 똑같이 순회하면 됩니다. 렌더로도 똑같이 순회하면 되는데 문제는 순회하면서 그릴 때 뎁스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애한테 뎁스 정보를 줘야 된단 말이죠. 저희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여기 숨겨져 있지만 컴마 인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코드를 안 칠하시단 말이죠. 어떤 정도로 안 칠하냐면 재기적인 루프나 계층적인 루프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제어문을 못 짜. 여러분들의 개발 실력은 대부분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냥 이 정도 알고리즘이 안 풀려. 아니 알고리즘 퀴즈를 풀어서 입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못 풀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못 풀어. 지금 컴포지트적인 구조도 마음대로 순회하려면 정해져 있는 인덱스 4가 아닌 거죠. 얘는 더 깊이 들어가고 얘는 덜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포잖아요. 그렇죠? 동적 트리 순회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동적 트리 순회를 많이 안 짜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짜기가 힘들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나오는 트리 구조를 짜서 거기에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를 짜려니까 잘 안 되고. 우리는 노드를 도는 게 아니거든. 실무에서는. 그냥 리프가 다양한 모양으로 있는 여러 구조체를 도는 거지 알고리즘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트리를 돌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노드를 돌고 있지 않아. 그럼 우리는 그림 그릴 때 뎁스에 따라서 어떻게 그림 그릴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밀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한의 뎁스 정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컴마 int 뎁스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뎁스가 처음에 0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렌더링 할 때 0으로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따라서 얘는 프라이빗인 거야. 그럼 퍼블릭으로 공개해야 될 건 뭐죠? 위에다 퍼블릭 보이드 렌더 태스크 레포트인 거죠. 중간어. 그럼 얘는 바로 0을 줄 거고 리턴을 하겠죠. 얘를. 아니 리턴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좋은 함수는 뭐다? 제일 좋은 함수는 인자 없는 거. 두 번째로 좋은 건 인자 하나 있는 거. 그 다음 다 나쁜 함수라고 했죠. 두 개까지 봐준다면 이렇게 했지만 함수가 인자를 여러 개 받는 일은 이게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 함수를 만들었냐는 거야. 더러운 일은 네 안에서 하라는 거지. 나는 좋은 걸 주고. 그렇죠. 더러운 걸 안에서 해라. 바깥에는 좋은 함수를 줘라. 여러분들 내부에서는 실제 처리하는 함수가 인자를 5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자 2개씩 조합으로 되어서 인자 2개밖에 안 받는 함수 6개를 만들어줘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인자를 다 보내주는 함수들이 커버해서 퍼블릭은 그거밖에 안 보일 테니까 인자 조금밖에 안 넘길 거 아니에요. 얘만 해도 여기다 0 넘기는 게 필요한데 얘는 안 넘길 수 있잖아요. 바깥쪽에서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 얘는 좋은 애가 된 거죠, 갑자기. 그렇죠?
이래요. 첫 번째로 그림 그려야 될 건 뭘까요? 첫 번째로 그림 그려야 될 거. 태스크부터 그려야 되겠죠. 이 레포트에 있는 리스트 들어가기 전에 태스크부터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비지터한테 비지터 점 태스크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드로우 태스크라고 하자. 가로 열고 뭐 주면 되죠? 레포트 점 get 태스크 주면 되겠죠. 내가 안 한다는 거지. 라이프 사이클을 타고 있는 비지터한테 시키지 제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만? 제어 구조만 통제할 거야. 지금 첫 번째 제어 구조가 일어났죠. 그쵸? 근데요, 비지터가 단일 객체를 받아서 제가 매번 뉴 때리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객체 지향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컨텍스트인지 인스턴스를 소유하고 재활용하는 컨텍스트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일 안전한 건 뭐다? 언제나 생성하는 거야. 그건 언제나 안전해. 근데 언제나 생성하려면 저희는 객체를 받으면 안 되고 생성기를 받아야 되죠. 그쵸? 생성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비트를 받으면 안 되고 뭘 받아야 된다? 펑션 1타입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펑션 1타입을 받아서 아니면 컨슘 1타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리턴으로 비지터를 리턴하는 뭔가 함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계속해서 범용적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맨날 만들면 되겠죠, 비지터를. 그럼 비지터 안에 상태가 초기화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동시적 문제는 여러분들 더 안전하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여기서 그렇게 할까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상적인 거 가르치는 게 낫겠지? 거기를 밑에 비지터를 그거 뭐죠? 펑션 인터페이스 중에 인자 안 받고 리턴만 하네. 컨슘이야, 어플라이야, 뭐야? 빨리 찾아봐봐. 펑션은 인자 받고 인자 리턴 하잖아. 인자 없이 오는 거. 응? 서플라이. 네, 서플라이. 서플라이어 T에다가 비지터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팩토리라고 받을게요. 팩토리. 이름, 팩토리. 응.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비지터를 컨트롤 Z. 여기서 엔터 치고. 렌더는요, 제기적으로 호출될 게 뻔하죠. 지금.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지터는 이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만들어서 진입점에서 비지터를 주고 나머지 애들은 그 비지터를 재활용할 거지 렌더가 호출될 때마다 계속 비지터를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비지터 만들게요. 비지터는 팩토리.get 이런 비지터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지터를 인지하고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지터 보내고. 변수가 쓸모없네요. 변수체 내리고. 변수체 없애. 자바 하시는 분들 많은 습관들이 즉시 인자에 반영될 건데 변수 만드는 게 코드 가독성을 높인다니 뭐 이런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다 헛소리입니다. 저기 변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제 코드의 차이가 나는데 이 코드는 더 어려운 코드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코드일까요? 아까처럼 지역 변수 선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트랜잭션이라는 거예요. 아까 지역 변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실행하는 코드 사이에 비지터라는 변수를 가지고 조작할 수 있겠죠. 비지터.뭐뭐뭐도 호출할 수 있고 비지터.뭘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코드는 비지터에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 코드 자체가 뭘 보장한다? 만들어진 비지터를 순수하게 넘긴다라는 걸 보장하고 있는 코드인 거죠. 그쵸? 지역 변수 있는 코드 없는 코드는 굉장히 다르다. 지역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거만으로도 비지터한테 추가 작업을 한 다음에 넘기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 뉘앙스를 안 느낄지 모르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죠. 얘는 만들어진 비지터를 건들지 않고 넘기겠다는 뜻인 거고 아까 변수 비지터를 잡았던 경우에는 비지터를 조작한 다음에 넘기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표현이 된단 말이지. 없으면 없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자, 이제 비지터 왔으니까 드로우 태스크를 하겠죠. 제일 처음에 비지터로 드로우 태스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렌더링 할 때마다 새로운 비지터가 태어나니까 동시성 문제가 아예 없죠. 기존에 있던 상태가 찌꺼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GC를 믿고 그냥 개기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뭔가 객체를 재활용하려고 그러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아예.
예, 그런 시도를 하지 마세요. 무조건 맞는다. 무조건 만드세요. 객체 지향은 늑 때리는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태스크는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for루프 도우면 되잖아. for. 그렇죠? for. 가로 열고 태스크 레포트가 나오겠죠? 레포트로. R. R로 해. 이건 어떻게 합니다? report.get 리스트를 하면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 뭐예요? 얘에 대해서? 누가 대답했어? 여러분들 왜 아직도 대답을 안 해? 렌더죠? 렌더라고. 어? 렌더하면 그 다음번에 얘가 와서 다시 이 태스크가 그려질 거 아니야. 아니야. 렌더라고. 렌더라고. 엔터 치지 말고. 뭐 주면 되죠? 현재 t와, 그러니까 비지터와, 컴마, t와, r과 depth를 어떻게? 하나 더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1로. 아니, 어디가? 플러스 1. 난리 났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정작 중요한 뎁스 정보를 얘가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컴마 뎁스까지 받아야겠죠? 얘가 진짜로 그림 그리는 애인데 얘가 뎁스 정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컴마 뎁스. 이때는 멀쩡한 뎁스를 받아야겠죠? 자기 뎁스는 이거니까. 자식들이 한 대씩 늘어나는 것 뿐이지. 그쵸? 마지막으로 포문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비지터한테 뭘 줄 수 있다? end라는 걸 줄 수가 있어요. end 들어. 그냥 end라 쓰자. 귀찮다. 가로 열고 뭐만 주면 될 거야? 태스크 그린 건 아니잖아요. 종결 처리해야 되잖아요. 종결 처리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뭐라 해야 된다? 뎁스는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뭐가? 제어는 얘가 다 가져갔고 얘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생명주기 함수밖에 공급하는 일을 못하게 됐죠. 이 안에 아예 뭐가 없다? 컴포지트에 대한 제어가 없어지겠죠. 비지터는. 그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를 만들다면 향후 5년간은 다 비지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응? 비지터 외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시려고 올라가시는 데까지 2, 3년 정도 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비지터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코드에서 제어와 실행을 분리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비지터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우리는 비지터 패턴을 이루고 싶은 거야. 앞으로 3년간 비지터 패턴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비지터 패턴을 저는 되게 쉽게 쓰지만 제가 쓰는 거 보면 쉽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의 복잡한 제어 구조 내에서 제어를 실행하는 애와 제어 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애를 분리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요. 왜? 이 제어는 딱 봐도 어렵잖아요. 어려운 제어잖아. 이 어려운 제어를 이 한 코드만 있으니까 제어하다 뻥 나는 데를 계속 여기만 물 주고 바꿔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프레임워크 전체가 다 안정화되겠죠. 제어는. 그렇죠? 제어에서 실행하는 거만 바뀔 거 아니야. Alt 엔터. 인터페이스 추가해. 인텔리제이 같은 애들로 개발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런 코드에 신경을 안 뺏기고 그냥 흐름대로 개발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지터의 라이프 사이클 함수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draw가 있었고 두 번째는 end라는 두 가지 라이프 사이클이 생겼죠. 이게 다 라이프 사이클이 나오는 이유예요. 제어 쪽에 있기 때문에 제어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뭔가 실행해야 되니까 라이프 사이클 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비지터를 이용해서 놀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많이 자바에서 쓸만한 콘솔 비지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식하게 짤게요. 드로우 태스크부터 해볼까요? 우리는 공간을 벌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벌리는 게 좋을지를 적당히 생각해 봅시다. 스트링 패딩, 스트링 패딩은 패딩 P 패딩 D라고 패딩. 패딩이요?
은 땡땡. 는 따옴표 하라고. 자, 그냥 무식하게 짤게요. 밑에 포. i는 인티저 i는 0부터 0. 무식하게 짜. 하고 패딩 플러스 이퀄 빼기로 할까요? 빼기. 아니 플러스 이퀄. 큰 따옴표 빼기. 이러면 뎁스만큼 빼기가 띄워지겠죠? 그렇죠? 뎁스만큼 빼기가 띄워질 거예요. 그래서 패딩이라는 문자열은 확보를 했고요. 다음 포 다음에 시스템 프린트아웃 시스템 아웃 점 프린터 에 S-out.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줄에다가 뭐 넣어야 되나? 한 줄을 다 만들 거 생각하면 패딩에다가 더하기 컴플릿부터 표시해야 되겠죠? 그쵸? 컴플릿부터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태스크 알고 있으니까 가로 그냥 괄호 태스크 점 그게 없네요. 가서 게터 만들고 와. public is public boolean 아니 소문자를 안 써. 이 코틀린 추가 빨리 소문자를 안 써. boolean 소문자로 안 써. 이상한지도 모르지 이제. 하도 코틀린만 해가지고. 보통 is는 개 빼는데 뭐 상관없어. 점 get 물음표 아니 뒤에 물음표 큰 따옴표 대가로 안에 V자 넣고 대가로 V 한 칸 띄워줘. 대가로 뒤에다가 아니 대가로 뒤에다가 한 칸 띄워줘. 타이틀하고 나중에 겹치니까 여기 한 칸 띄라. 거긴 붙이고 여긴 붙여. 여기는 그냥 대가로 한 칸 띄고 여기도 한 칸 띄워줘야지. 여기도 한 칸 띄고 자 여기서 엔터 치고 이어서 계속 더해가. 자 앞에 컴플릿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되죠? 태스크 타이틀 플러스 괄호 열고 괄호 아니 제대로 하고 있어. 큰 따옴표 괄호 하나만 열기만 해. 더하기 태스크.get 괄호 닫고 뭐 이 정도 표시하면 되겠죠? 한 줄에 패딩만큼 밀려서 표시될 거 아니에요? 그쵸? 끝났다 할 일이 없죠? 예, 그냥 얘는 한 줄로 끝났기 때문에 서브리스트고 뭐건 다 나중에 닫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될 거예요. 궁금하죠? 해보자. 가라. 밑에다가 렌더러 렌더러 1이라고 해. 뉴 렌더러 가로 열고 뉴 콘솔 비지터 아니지 괄호 화살표 팩토리 보내야 되잖아. 뉴 이렇게 렌더러를 팩토리를 통해서 만들었죠. 그쵸? 그럼 이제 저희가 렌더 할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돼 가지고 토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그럼 우리 바로 렌더링 때리면 되겠죠? 그쵸? 렌더 1점 렌더 뭐? 루트.get 레퍼트 컴포지트 소트 텍스트 돌려. 잘 나왔죠? 쭉 올려. 위에까지. 안 보여, 뒤에서. 그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죠? 네. 서브 1 밑에 서브 1, 2가 들어있고, 서브 2 밑에 서브 1, 2가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실무에서 그렇게 고민하셨던 무한 뎁스 트리가 이거밖에 안 돼, 코드가.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못 짜는 거잖아요. 그쵸? 컴포지트 패턴하고 비터 패턴 열심히 익혀가지고 죽을 듯이 연습하는 거예요. 일단 이 코드가 정복이 안 되면 중급을 못 넘어가. 모든 문제 다 여기서 걸릴 거니까. 그걸 자기가 짜는데 막 100줄, 200줄 넘어. 그것도 이상한 거야. 저랑 같이 짜보는 코드는 컴포지트 루프가 2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정상입니다. 그쵸? 이거 모양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제이슨 같지 않나요? 제이슨 만들자. 제이슨 비지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좀 다른데 얘는 드로우 태스크한 걸 쌓아가야 되는 입장이죠. 제이슨은 하나의 제이슨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드로우 테스트라는 걸 얘는 좀 쌓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쌓아야지 완성된 제이슨 문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렌더러한테 원하는 게 시스템 아웃이면 안 쌓아도 되고요. 문자를 원하면 쌓아야 돼요. 귀찮으니까 시스템 아웃으로 갈까요? 그렇지 뭐. 근데 얘는 보세요. 제이슨으로 하나의 태스크를 표현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중괄호 치고 태스크에 대한 정보가 나올 테고 서브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다 끝나고 나면 중괄호가 닫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엔드에 살 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제가 중괄호 시작할 때도 패딩만큼 밀릴 거고 엔드에서 중괄호 닫을 때도 패딩만큼 밀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패딩 함수를 프라이빗 함수로 빼낼게요. 스트링 패딩 뎁스 어버 거기서부터 포까지 리턴 스트링 패딩은 한 칸, 두 칸 띄워. 잘 안 보여, 한 칸으로. 제이슨이라서. 자, 이 패딩을 저희가 얻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그릴게요. 지금처럼 복잡하게 안 그리고 다 지우고 프린트 LM만 남겨. 첫 번째 줄부터 그릴까요? 패딩 플러스 중괄호 시작. 이겠죠? 그쵸? 엔터 치고 복사해. 아니 그 줄체 복사해. 응. 아까처럼 안 하려고. 자 이러면 두 칸 아니야 그대로 둬. 자 중괄호 지우고 두 칸 띄고 다음부터 귀찮으니까 생각할게요. 타이틀 콜론. 타이틀 콜론. 아니 타이틀 콜론. 제이슨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이제 문자를 줘야 되니까 여기 역슬래시 다운표 하나 더 추가해줘. 다운표. 거기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task.getTitle 하면 되겠죠? 더하고 큰 따옴표하고 역슬래시 큰 따옴표하고 컴마 찍어야겠지? 컴마까지.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 줄이 완성이 됐죠? 그대로 복사해서 굉장히 비슷하게 데이트를 해결할게요. 데이트. 그쵸? 됐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 해결해 보도록 하죠. is complete. 쓴 다운표가 필요 없고요. 그거 역슬래시 다운표 없애버리고 곧자 is complete 다운표 없애고 트루퍼스는 문자로 트루퍼스로 바뀌니까 자 이제부터인데 처음에 태스크를 그리고 나면 서브 태스크를 그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그렇죠? 그래서 복사해서 서브는 서브 대괄호 아니 콜론 해야지. 그리고 지워. 뒤에는 다. 이러면 되죠. 이러면 그 다음번 자식들은 알아서 그 다음번 패딩 먹은 애들이 또 저렇게 그려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의 닫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 가서 스트링 패딩은 get 패딩
패딩부터 얻어와. 똑같은 패딩을 맞춰줘야 되겠죠? 여는 패딩하고 닫는 패딩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뭐 해주면 된다? 먼저 패딩 더하기. 자, 보세요. 여기 두 칸 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두 칸. 두 칸 띄워. 대괄호 닫아야겠죠? 그쵸? 지가 싸주는 똥이 여기 있으니까 지가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한 줄 더 복사해서 최종적으로 중괄호까지 닫아주면 아니지. 그땐 제가 싼 똥은 제가 다 치운 거죠, 이제. 그쵸? 가자. 메인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렌더 2 만들어. 거기만 바꿔줘. 가는 거지. 위에 거 렌더 좀 막아라. 더럽다. 그쵸? 이렇습니다. 우리가 뭘 배운 거다? 제어를 프레임워크가 가져가고, 프레임워크가 뭐다? 제어를 가져가고, 우리가 짜는 로직은 제어가 소비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타는, 제어가 배제되어 있는, 할 일만 기술되어 있는 객체로 바꿔주는 거죠. 얘가 프레임처럼 보이시나요? 그쵸? 두 개 만들어 봐야지 프레임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콘솔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다가 얘가 로직만 바꿔주는 것만으로 제어를 안 타게 되니까 제어의, 이거 컴마 안 찍었네? 제어의 풍부함을 다 얘가 누리게 되는 거죠. 컴마 찍어줍시다. 가. 컴마. 이것 때문에 트레일링, 이제 그것도 다 설명드릴게요. 가. 실현해. 이렇게 되면요. 제일 마지막 거에 다 컴마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표준사항에서 트레일링 컴마를 허용하자는 그게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배웠으면 그 배열 요소에 트레일링 컴마를 허용하자, 오브젝트 요소에 트레일링 컴마를 허용하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트레일링 컴마를 허용하자는 얘기가 왜 나오냐? 아니, 그 이쁘게 마지막에 컴마 제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비지터 패턴을 만들면, 안 그러면 아까 엔드 함수에 분리점을 더 넣어줘야 돼. 그쵸? 분리점을 더 넣어주면 돼요. 아까 제 폼을 넣을 때 무조건 뎁스만 넣기 때문에 그렇지, 뎁스 뒤에 뭐 넣으면 된다? is and를 넣어줘서 is and에 따라서 컴마 분기를 하면 되겠죠. 추가 로직이 쓸데없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냥 트레일링 컴마가 있으면 되는 건데, 때문에 업계에서 트레일링 컴마를 쓰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야.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면 안단 말이지. 트레일링 컴마를 쓰려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프레임워크조차도 디자인 패턴의 일부였죠. 그쵸? 이 비지터 패턴이야말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패턴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비지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비지터 패턴은 되게 좋죠. 상속 구조가 되게 얇고 기능만 상속하면 되니까, 그쵸? 굉장히 광범위한 합성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통 부분은 뭘로? 비지터 패턴을 상속하고 있는 비지터 객체를 만들게 시키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프로세스는 뭘로 통제한다? 템플릿 메소드의 훅으로 통제하게끔 되는 거죠. 스프링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컨트롤러 포조를 만들면 어노테이션에 의해서 뭘로 작동할 것 같아요? 다 비지터로 작동한다. 라우터가 끌어온 행동에 비지터로 작동한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스프링 인터셉터는 뭘로 작동한다? 템플릿 메소드를 만들어서 뭐 구상하시죠? 비포 인터셉트, 애프터 인터셉트 만드시잖아요. 걔는 뭘로 되어 있다? 걔는 템플릿 메소드 되어 있잖아. 큰 흐름 자체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으로 강제를 시키고, 안에 몸통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지터 패턴을 처리를 하고. 안드로이드 개발해 보신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개발해보면 액티비티 상속받아서 온 크리에이트, 온 포즈, 온 리즘 뭐 이런 거밖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걔가 뭐다? 라이프 사이클을 타는 거대한 비지터 객체인 거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워크에서 상속받아야 되는 대부분의 임플리먼트 되는 대부분의 애들은 다 디자인 패턴상으로 보면 전부 다 비지터예요, 사실은. 왜? 제어 구조를 역전시키려고. 이제 렌더러는, 아니 렌더러 지금 제가 하나만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쵸? 렌더러에다 뭘 공급했다? 전략객체를 공급한 거네. 그렇다는 얘기는 비지터도 전략객체인 거네요. 큰 범주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전략객체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비지터라는 애는 전략 패턴의 전략객체와 다른 점이 뭐냐? 왜 구분되느냐?
전략 패턴은 되게 큰 범위란 말이에요. 소유하면 다 전략 객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을 비지터라 부르냐? 제어 능력을 잃어버린 애들. 제어 역전이 된 애들은 비지터라 부른단 말이에요. 디자인 패턴은 용도로 구분하는 거지 다이어그램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즉 개념상으로 우리가 제어 역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무튼 제어를 포기하셔야 돼요. 제어 역전이라는 건 참조를 거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책에서 제어 역전이나 이 의존성 역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의존성 역전하고 제어 역전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의존성 역전이라는 건 원래 구상객체를 알아야 되는 애가 추상객체를 알게 만드는 게 의존성 역전이었죠. 그쵸? DIP, 의존성 역전. 근데 이 제어 역전이라는 건 IOC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제어 구문이 라이프 사이클 갖고 있는 애를 소비하려고 그러는 거야. 원래는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가 원래 제어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의존성 역전하고 제어 역전은 전혀 다른 거다. 오늘 배운 이 비지터 패턴이 제어 역전인 거고 기존에 구상객체를 직접 알아야 되는 거 추상객체를 알게 만드는 게 의존성 역전인 거고. 그렇죠? 시간 얼추 됐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프레임워크에 기반이 되는 디자인 패턴 몇 종을 좀 배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확장해서 컴포넌트 패턴이라고 부르는 애들을 배울 건데요. 컴포넌트 패턴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의 디자인 패턴이 벅차시잖아요. 그쵸? 하나하나 아는 것 같지만 저만 써보면 벅차잖아. 근데 컴포넌트 패턴은 패턴을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패턴이 나와요. 그럼 이제 디자인 패턴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패턴을 조합하는 걸로 조합된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의 패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깨 표준을 쓰고 있는 MVC 패턴. MVC 패턴은 단지 옵저버하고 몇 개를 조합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MVC 형태의 조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파워를 발휘하는 전혀 다른 패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컴포지트 패턴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패턴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컴포지트 패턴들을 마찬가지로 코드로 연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14장은 다 대부분 디자인 패턴하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책 참조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 컴포지트 패턴 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 이거 소스 공개 금방 저번에 저희 인진이가 회사 컴퓨터 갖고 와서 늦게 공개된 거고 이거 아마 오늘 바로 공개될 거예요. 보고 연습하시고 저번 시간 과제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 시간 과제는 제가 생각나면 내린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